에코프로 당장 팔고 삼성 SDI를 사라고 K원전을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리고 있는데 두산 에너빌리티뿐만 아니라 한국전력, 한정기술 이런 기업들을 주목하셔야 된다고. 사용 후 해결료 재처리 그리고 SMR에 들어가는 고농축 우라늄 제조 여기까지 영역이 확 넓어진 거예요. 우리나라 K원전이 전 세계 글로벌 확대된 게 너무나도 명확한데 외국인들은 한국전력의 주식을 2년 전부터 계속 사모으고 있는 거예요. 작가님의 2차전지 섹터에 대한 관점은 저번 인터뷰와 동일하신가요? 에코프로에 대해서도 강하게 말씀드렸었죠. 에코프로 당장 팔고 삼성 SDI를 사라고 차라리. 지금도 그 의견 변하지 않았습니다.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특히 엔캠 등 이런 주식들을 지금이라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의 2차전지 사업을 정말 좋게 생각하신다면 지금 당장 삼성 SDI로 옮기시길 바랍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주식 한 주의 이 가치를 이해하고 주식 투자를 하신 분들이 놀랍게도 너무나도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식 한 주의 가치를 정확하게 여러분들께 설명하는 최소한 이 전문가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으시려면 그 전문가들을 검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저처럼 공개적으로 동영상으로 계좌를 인증한 사람의 말만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태권도를 배우러 가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에게 저 관장이 과연 태권도 몇 단인지 띠 색깔을 확인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주식의 가치를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는 사람의 말을 신뢰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에코프로나 엔캠 이런 주식을 추천하는 전문가를 만났으면 그 사람들에게 개인 계좌 인증을 반드시 요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과연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주식이라는 위험 자산을 추천할 만한 자격이 있는지를 검증을 꼭 해보시길 바라요. 여러분들 철저히 검증하시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개인 계좌를 오픈한 전문가들의 말만 믿고 따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지금 지수가 급등하면서 여러분들 조급한 마음 가라앉히시고 또 여러분들 스스로 공부도 많이 하시고 저 같은 경우에도 이미 과거의 영상들을 다 남겨놓았으니 제가 남겨놓은 영상만 보고 공부하셔도 충분합니다. 물론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 최근에 제가 김 작가 나가서 그때 당시 주가가 이제 9만 원을 돌파했었는데 제가 그때 공개적으로 말씀드렸죠. 두산 에너빌리티 다 팔았다고. 제가 왜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욕을 할 걸 제가 몰랐을까요?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왜 다 팔았다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여러분들 한번 그거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우리 신사임당 나갈 때만 해도 주가가 2만 원대였죠. 그게 불과 지금 6개월이 지나서 주가가 지금 3배 이상 오른 거예요. 왜 이때는 2만 원대 정말 저평가라고 제가 생각해서 강하게 말씀드릴 때는 귀담아 듣지 않으시고 제가 8월 달만 해도 우리나라 원전을 관련해서 뭐 노예 계약이다.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원전 산업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원전 노예 계약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주가 폭락할 때도 제가 러시아 있을 때 긴급 방송으로 말씀드렸었잖아요. 5만 원대 그때 5만까지 빠졌었는데 이때 용기 내서 잡으시라고. 이때까지도 제 이야기를 안 들으시다가 왜 9만 원대에서 들어오시냐고요. 제가 주식 투자할 때 계속해서 제 철학을 말씀드리죠. 주식 투자의 비법, 조급한 사람에게서 여유로운 사람에게 돈이 옮겨온다. 2만 원대 안 잡으시고 5만 원대도 안 잡으신 분들은 이제 9만 원대 왜 들어오시게 되었을까요?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포모 현상을 느끼고 뒤늦게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럼 저는 이때 왜 다 팔았다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 조급한 사람들이 들어왔다는 걸 제가 감각적으로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어제, 오늘 이제 급락이 나오는데 제가 이거 알고 팔았을까요? 아니, 저도 몰랐어요. 근데 저는 감각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저는 저평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제 두산 우선주가 저평가되어 있다고 강조를 드렸었어요. 자, 두산 에너빌리티의 지분을 30.3%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식이 잘 되면 부모도 같이 잘 되는 거예요. 제가 잘 되니까 제 부모님이 어깨에 힘주고 다니시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보세요. 길게 차트를 놓고 보면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우 차트 어때요? 거의 비슷하죠? 근데 일봉으로 볼게요. 두산 에너빌리티 이때 먼저 치고 나갔잖아요. 그때 10월 달부터 팍팍팍 하고 주가 먼저 치고 나갔잖아요. 그렇죠? 이때 두산우 어땠어요? 이때 빌빌대고 있었잖아요. 빌빌. 그래서 먼저 치고 나간 걸 팔아서 좀 빌빌대는 걸 옮겼던 거예요. 장기적으로 차트 어때요? 거의 비슷하죠? 주식 투자의 비법. 돈은 조급한 사람에게서 여유 있는 사람에게로 옮겨간다. 그리고 두 번째, 두산 에너빌리티 고점에서 주가 15% 이상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어때요? 조급한 마음에 달려든 사람들이 또 지금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을까요? 주식 투자의 비법 두 번째,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서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로 돈을 옮겨간다. 그럼 또 이제 믿음 없는 사람들 여기서 또 주가 더 빠질까 봐 걱정하고 있겠죠. 그럼 저 같은 사람한테 이제 또 돈이 넘겨오는 거예요. 두산 에너빌리티. 그럼 또 이제
믿음이 없는 사람이 이 기업의 내재 가치를 보지 못하고 또 이제 주가 빠졌다고 또 우왕좌왕 하겠죠. 그 사람들은 또 얼마 견디지 못하고 주식을 내다 팔게 돼 있습니다. 저는 항상 지난 과정에서 이러한 과정들을 제가 감각적으로 계속해서 느껴왔던 거예요. 자, 여러분들 제 이야기를 듣고 뭔가 크게 느끼시는 게 있나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주식 투자에서 승리하는 방법을 지금 여러분들 실시간 듣고 계신 거예요. 주식의 영역에서 이성의 영역이 있고 감각의 영역이 있어요. 저는 이 두 가지를 다 잘하기 때문에 이렇게 믿을 수 없는 성과를 이루게 된 거예요.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스스로의 것을 한번 적용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미중 갈등 속 원전주 투자 포인트는 무엇인가요? K원전을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리고 있는데 두산 에너빌리티뿐만 아니라 한국전력, 한정기술 이런 기업들을 주목하셔야 된다고 제가 꼽아드렸어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오늘 하락하고 있지만 한국전력 보겠습니다. 와, 신고가 돌파해버렸네요. 무엇이 한국전력의 주가를 지금 끌어올리고 있을까요? 자, 1차적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최근에 에이펙 정상회담이 경주에서 열렸습니다.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것은 바로 한국에서 사용 후 해결료 재처리를 할 수 있게 허가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상 통과가 된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나라 K원전, 한국전력, 한전기술을 중심으로 기존의 K원전의 영역은 한계가 있었던 거예요. 원전의 시공과 건설, 운영, 관리, 유지, 보수 여기에 영역에만 한정돼 있던 것들이 사용 후 해결료 재처리 그리고 SMR에 들어가는 고농축 우라늄 제조 여기까지 영역이 확 넓어진 거예요. 그러면 그 향후 앞으로 전 세계 글로벌로 우리나라 K원전이 전 세계 글로벌로 확대되는 게 너무나도 명확한데 그럼 향후 추후 나오게 될 앞으로 엄청나게 커질 원자력 발전소 해체 시장까지 우리나라 기업들이 다 가져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러면 말씀드렸던 건설의 영역, 그 다음에 유지, 보수, 관리의 영역, 거기다가 사용 후 해결료 재처리까지, 그리고 해체 시장까지 이 네 가지 전체 시장을 우리가 다 아우르게 되면서 단지 한국에 머물러 있던 우리나라 K원전이 글로벌로 지금 뻗어나간다. 올해부터. 이것은 마치 국내에 한정되어 있던 가수싸이가 미국에 진출하게 되면서 몸값이 수백 배가 뛰었듯이 똑같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마치 불닭볶음면이 국내용으로 만들어진 불닭볶음면이 글로벌로 갑자기 수출하게 되면서 전 세계를 대상으로 판매량이 어마어마하게 증가되며 주가가 10배 이상 올랐듯이 지금 그런 상황이 지금 나올 거라는 거예요. 두산 에너빌리티의 성장성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주목을 하고 계셨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서 그 성장성은 알고 있었는데 한국전력의 성장성에 대해서는 아무도 몰랐어요. 제가 말씀드리기 전까지. 제가 최초로 한국전력에 대해서 한국전력의 100% 자회사인 한수원이 우리나라 K원전의 제일 윗단에서 전체적으로 그 관리 계약서에 사인하는 그 주체가 바로 한수원입니다. 한수원이 전체 원전 프로젝트를 따오고 그걸 가지고 두산에너빌리티, 현대건설 이 밑에 밸류체인에 쫙 뿌려주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이 한수원의 가치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야기를 안 했다는 거죠. 사용 후 해결료 재처리까지 그 핵심 기술이 한국전력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한수원이 그 관련 기술을 한수원과 한전기술이 맡아서 사용 후 해결료 재처리부터 우리나라 KSMR까지 그 개발을 다 한국전력과 한전기술이 맡아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전력의 주가가 신고가로 가버리는 거죠. 자, 여기 외국인 수급 보세요. 자, 외국인 수급. 지금 현재 코스피 시장을 주도하는 것은 외국인입니다. 외국인은 왜 한국전력을 계속해서 사고 있냐는 것이죠. 외국인 수급의 중요성에 대해서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린 이유가 여기 있는 외국인들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두산에너빌리티가 외국인 수급이었대요. 23년부터 외국인들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K원전이 뻗어나가고 두산에너빌리티가 대체 불가능한 핵심 원전 주기기 제조 역량을 가지고 있는 것을 외국인들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들 어때요? 계속 사모았죠. 23년도부터. 이 보유 물량을 여기까지 끌어올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한국전력이 똑같은 모습이 보였다는 거예요. 외국인들은 한국전력의 주식을 2년 전부터 계속 사모으고 있는 거예요. 주가는 이제 K원전이 부각이 되니까 이제서야 이제 상승하기 시작하는 거죠. 한국전력은 여전히 저평가 영역이 있습니다. 제가 한국전력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릴 때마다 거기에 달린 댓글들이 한결같이 부정적인 댓글들이 많이 보여요. 여전히 그분들의 사고방식은 과거의 고정관념에 머물러 있는 거죠. 한국전력은 공기업이라서 안 된다. 한국전력은 전력 단가를 올릴 수 없다. 아니요, 지금 세상이 변했어요. 가장 근본적인 이유 첫 번째, 상법 개정이에요. 상법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소액주주가 더 이상 소수의 권력층에 의해서 희생당하지 않아도 될 환경으로 지금 넘어오게 된 거예요. 자, 한국전력의 소액주주 여러분들은 만약 한국전력의 이사진이 여러분들에게 불리한 결정을 내렸다면 얼마든지 소송을 거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한국전력 이사들이 여러분들의 이익을 보호하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자, 이런 시대적인 배경이 확 바뀌었기 때문에 한국전력은
현재 PER이 작년 기준으로 PER이 5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직도 이렇게 많이 올랐어도 한국전력의 재무 차트를 보겠습니다. 자, 매출과 영업이익이 어때요? 작년 영업이익이 약 8조 3천억, 올해 영업이익 약 14조, 내년 16조. 이익이 어때요? 매출과 이익이 우상향하는 지금 이 흐름이 보이시죠? 근데 여전히 사람들은 한국전력은 공기업이라서 안 돼. 전력 단가를 올리지 못해. 이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한국전력의 성장을 지금 못 보고 있다는 거죠. 계속해서 강조됐던 게 뭐예요? 지금 시대가 전력난의 시대라는 거예요. 전력난의 시대. 무엇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전력이 부족하죠? 한국전력 이름이 뭐죠? 한국전력. 뭐 하는 회사죠? 전기를 싸게 생산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회사예요. 자, 어때요, 여러분? 정말 쉽죠? 왜 한국전력을 사야 되는지 이해가 되시나요? 한국전력의 올해 지배주주 순이익은 약 8조입니다. 그럼 현재 시가총액이 30조 원이니까 PER이 4배밖에 안 되는 거예요. PER이 4배도 채 되지 않아요. 내년에는 지배주 순이익이 9조 4천억, 내후년에는 10조. 계속해서 매출과 이익이 어때요? 성장하죠. 이 회사가 성장주로 제 눈엔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강하게 말씀드렸던 거예요. 사람들이 고정관념에 여전히 쌓여 있어서 이 기업이 성장한 것을 못 보고 있었다고요. 마치 두산이 4만 5천, 5만 원일 때 사람들은 여전히 두산에 대해서 부실 기업이다, 내수 관련 기업이다, 이 회사가 변화하고 있는 걸 못 보았던 것처럼 제 눈엔 똑같이 한국전력이 변화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여전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에코프로 대신 삼성 SDI로 옮겨야 되나요? 삼성 SDI를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 SDI 올해가 최악이죠. 올해 지배주주 순이익이 마이너스 5,700억입니다. 순이익이 마이너스 5,700억을 찍을 것이 예상이 되고 내년부터 순이익 6,700억, 그리고 2027년이 되면 지배주주 순이익이 1조 5천억이 될 것으로 지금 애널리스트들은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럼 현재 이 회사가 시가총액이 26조 원 수준이니까 PER이 대략 그럼 한 15배 정도 되나요? 그 정도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에코프로는 지금 어때요? 에코프로는 지금 전망치조차도 지금 나오질 못하고 있어요. 왜? 실적이 하도 뒤죽박죽이니까. 과거의 데이터를 볼게요. 에코프로는 작년에만 해도 마이너스, 지배주주 순이익이 마이너스 2천억. 그렇게 주가가 뜨겁던 23년마저도 지배주주 순이익은 겨우 500억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회사가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지금 얼마라고요? 12조 7천억. 여러분들, 제가 너무 답답한 게 코트를 하나 구매를 하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코트의 가격이 한 50만 원이라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 뭘 보시겠어요? 그 돈에 해당되는 이 값어치가 있는가를 생각하시지 않나요? 입어 보시기도 하고 만져도 보시겠죠. 이게 캐시미어인가 뭔가. 근데 왜 주식은 그렇게 안 하시냐는 거예요. 에코프로가 과연 시가총액이 12조, 13조를 지금 쳐다보고 있는데 여기에 걸맞는 영업이익이 지금 나오고 있냐고요. 그렇게 사람들이 좋다고 떠들던 23년도만 해도 지배주주 순이익이 500억밖에 안 돼요. 가장 좋았던 23년 기준 500억이면 지금 PER이 얼마입니까? 무려. 그 삼성 SDI랑 비교를 해볼게요, 다시. 자, 삼성 SDI가 지금 27년 기준으로 PER이 약 15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에코프로 BM을 한번 볼게요. 27년 기준으로 지배주주 순이익이 1,700억인데 현재 시가총액이 15조다. PER이 거의 90배 이상 되는 거예요. 에코프로 그룹의 매출의 66% 정도가 삼성 SDI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누가 갑이에요?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이에요? 매출의 이익이 절대적으로 비중이 높은데 삼성 SDI가 갑이죠. 여러분들이 에코프로의 그 역사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요. 자, 이 에코프로의 이동채 회장은 제일모직 출신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정말 유능하고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미래 전기차 시대를 예상을 하시고 거기에 양극재가 많이 들어가는 걸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때 당시 양극재 사업이 제일모직 안에 있었는데 그 제일모직에게서 이 양극재 사업을 인수받아서 가지고 나오신 거예요. 어때요? 대단하죠? 대단하신 분이에요. 자, 근데 삼성 입장에서는 어때요? 삼성이 이렇게 앞으로 전기차장에 오고 양극재가 많이 쓰일 거를 삼성이 몰랐을까요? 물론 이렇게 커질 건 몰랐겠죠. 근데 삼성 입장에서 왜 이 사업을 팔았을까요? 삼성은 역사를 보시면 마진율이 10% 이하인 사업을 모두 다 구조조정했어요. 그 대표적인 게 화학사업, 그때 당시에 방산사업까지도 성장사업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하나그룹에 팔아넘겼어요. 그건 되게 아쉬운 결정이었죠, 결과적으로. 어쨌든 삼성 입장에서는 고마진을 남길 수 있는 반도체 사업을 중심으로 사업 구조를, 포트폴리오를 재정비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삼성의 직원들의 비싼 임금을 대면서 영업이익률이 10% 미만으로 나오는 사업을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마진이 10% 이상 나오지 않는 사업은 모조리 다 구조조정하고 하청을 줘버린 거예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삼성이 이동체 회장의 하청을 그냥 줘버린 거예요.
양극재 사업을 팔아버린 거죠. 그걸 가지고 이동철 회장이 열심히 키워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제가 에코프로를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에코프로는 반드시 훌륭한 회사가 맞아요. 그런데 일부 잘못된 전문가들이 나와서 에코프로나 엔캠이나 이런 거를 여러분들에게 추천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품을 만들어낸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을기업을 하지 마시고 갑기업에 투자를 하셔서 밝은 우리나라 2차전지 미래에 투자를 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양극재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삼성이 왜 팔았을까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고마진이 남는 사업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렇게 PER이 30, 40 이렇게 줄 수 있는 사업이 아닌 거예요. 기본으로 돌아가서 여러분들이 어떤 식당을 인수한다고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식당을 인수할 때 만약에 1억을 투자를 한다. 그럼 여러분들 무슨 생각하시겠어요? 아, 내가 저거 원금 찾으려면 몇 년을 내가 일을 해야 될까? 그런 생각 하지 않으시겠어요? 근데 왜 주식 투자는 그렇게 안 하시냐고. 그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주식 투자의 원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돈을 투자해서 주식의 가치를 알고 마치 물건을 살 때도 여러분들 꼼꼼하게 품질 따져보듯이 그렇게 주식 투자도 하시라는 거예요. 막무가내로 어떤 일방적인 주장을 펼치는 그런 전문가들을 그냥 그 말만 들으시면 안 되고요. 그 전문가들 계좌를 다 공개하라고 요청을 하세요. 그걸 확인하시고 저 사람이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하시라는 거예요. 계좌 공개 깔끔하게 요청하시고 확인하시고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 투자를 하시길 바랍니다. 최근 국내 2차전지 업종 상황을 전해주신다면요? 2차전지도 AI의 모멘텀에 잘 연결이 됐습니다. AI 수요가 폭증하면서 그 많은 전력을 효율적으로 배분해야 되고 전력에 대해서 상당히 쇼티지인 상황이 생기면서 ESS라고 하는 에너지 저장 장치입니다. 그러니까 친환경이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신재생 에너지가 가면 ESS 에너지 저장 장치는 무조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친환경 에너지라는 게 태양광과 풍력인데 태양광과 풍력은 굉장히 전력의 수급이 불안정합니다. 간헐성이라고 하거든요. 전력이 어떨 땐 피크 찍었다가 어떨 때 확 떨어졌다가 바람이든 태양의 양을 일정하게 맞출 수가 없죠.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전력은 최상위, 최고 품질의 전력을 원합니다. 피크 전력을 계속 잘 높은 수준을 해야 돼요. 근데 풍력하고 태양광은 전력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 남은 잉여 전력을 어딘가에 저장했다가 다시 피크 타임에 쓸 수 있는 전력의 효율적인 배분이 필요해서 반드시 이 ESS라는 걸 써야 되는데 이 ESS 시장을 미국에서 중국이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완전히 장악한 시장을 소위 말하는 관세로 미국 시장에 중국 ESS에 대한 관세를 내년 기준으로 58.7%까지 올리면서 중국 ESS가 가격 경쟁력이 떨어졌고 철저하게 중국 정부가 이 수출 허가제라는 걸 시행하면서 중국에서도 어떻게 보면 맞불 작정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반사수혜를 국내 배터리셀 3사가 가져갈 수밖에 없는 거고 저는 국내 배터리셀 3사가 굉장히 대응을 잘했다. LG엔솔 같은 경우도 미시간 공장을 재빠르게 ESS 라인으로 해서 심지어 LFP까지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고 삼성 SDI는 지금 기존에 컨퍼런스 콜에서 밝혔지만 인디애나 공장, 스텔란티스 합작 공장을 스타에너지인데요. 스타에너지 이 합작 공장을 4개의 라인을 전부 2개는 NCA ESS, 2개는 LFP ESS 라인으로 돌리면서 ESS를 굉장히 공격적으로 하겠다. 그래서 생각보다 ESS 관련돼서 매출과 이익이 빠르게 늘어날 것 같고 삼성 SDI가 밝힌 거로는 27년도 정도 되면 전기차가 벌어들이는 영업이익과 매출보다 ESS 쪽이 크다고 얘기할 정도로 매출과 이익 성장률이 큰 거고 그럼 삼성 SDI랑 LG 에너지 솔루션만 ESS가 좋냐? 그건 아닙니다. 테슬라가 증명하고 있어요. 테슬라 컨퍼런스 콜에서 보면 테슬라 실적 발표에서 보면 ESS 시장이 테슬라가 미국에서 1등인데 YOY로 테슬라의 메가팩토리가 YOY 105%씩 증가하고 있어요. 그만큼 실적이 좋아집니다. 물론 테슬라에서도 비중 자체가 ESS가 15%, 20%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중국산 ESS가 대체되기 이제 막 얼마 안 됐어요. 5, 6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이제 LG엔솔은 이미 선두주자로 치고 나가면서 ESS 수주를 엄청나게 받고 있는데 삼성 SDI가 LG엔솔만큼 강력하진 않지만 엊그제 테슬라 쪽에 3조 가까이 수주 얘기가 나오면서 급격하게 정말 빠르게 ESS 시장에 다시 한국이 반사수혜받는 시장으로 재편되고 있구나 그 얘기가 나왔고 오늘 기사 보니까 확정은 아닌데 LG엔솔이 오라클한테 ESS 수주 7조 또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역대급 규모로 거의 그 합의의 마무리 단계다. 그래서 급격하게 ESS 시장은 국내 업체들이 좀 가져가는 모양새가 나오고 있고요.
여전히 우려하는 부분, 전기차가 그럼 비중이 너무 크잖아. 전기차 비중이 거의 80%인데. 맞습니다. 9월 달에는 사실은 너무 데이터가 좋았습니다. 왜냐면 9월 달에는 모두가 얘기하는 소비자 세액공제가 끝나니까 그거를 미리 땡겨서 살려는 수요 때문에 좋았고요. 그래서 그럼 10월 달에 데이터가 제일 중요해서 10월 달이 이제 기준점이 될 텐데, 일종의 기저효과의 기준점이 될 텐데, 이 정도면 10월 달 데이터 굉장히 선방했다고 봅니다. 아주 따끈따끈한 10월 달 판매 데이터가 미국에서 YOY로 총 25% 정도 하락했어요. 전기차, 그러니까 하이브리드랑 순수 전기차가 95,000대를 팔면서 25% 하락했는데요. 전기차 판매 부진이랑 선수요 집중 효과가 계시는 첫 10월 달이 마이너스 25%인데, 보시면 테슬라가 전년 대비 11% 빠졌고요. GM이 10%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막 시장에서는 GM이나 테슬라가 막 20%, 30% 막 판매량이 박살날 것처럼 얘기했는데, 10% 정도 선이면 굉장히 선방했다. 그렇게 전 보고요. 포드가 13% 빠졌습니다. 포드도 굉장히 선방했다. 6,400대를 기록했고요. 현대차가 되게 부진했습니다. 현대차 이번에 그죠? 관세 25%에서 이제 15%로 낮춰지면서 이제 앞으로 이익이 다시 상당히 좋아질 건데, 현대차가 10월달 데이터 상당히 나빴어요. 아이오닉 6, 아이오닉 9, 아이오닉 5가 모두 다 안 팔려가지고 전년 동기 대비 YOY로 47% 빠졌습니다. 가장 부진했고요. 기아는 전년 대비 1% 빠지면서 7,132대 수준으로 굉장히 선방했고요. 심지어 폭스바겐은 4,471대로 전년 대비 안 빠졌습니다. 플랫했습니다. 플랫. 그러니까 상당히 10월달 데이터가 무지막지하게 박살날 줄 알았는데 굉장히 나름대로 선방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테슬라가 일론 머스크가 여러 가지 정치적 행보를 보이면서 본업에 집중을 못했는데, 판매는 부진했지만 이제 일론 머스크에 대한 불매운동, 정치 간섭에 대한 불매운동. 두 번째, 테슬라가 갖고 있는 노후화된 모델, 야 언제 때 테슬라 모델 Y, 모델 S야 해서 지금 소위 말하는 신차를 계속 하려고 하고 있죠. 그리고 유럽에서 모델 Y 주니퍼가 판매량이 회복되고 있어요. 중국 역시도 판매량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가 다시 올해 4분기부터 일론 머스크가 본업에 집중하면서 생산을 확대하고, 중국 내에서만 생산량을 추가적으로 100만 대를 더 늘려서 200만 대 생산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모델 Y 주니퍼랑 모델 Y 페이스리프트 버전의 신차들이 나오면서 사실 시장에서 제일 기대한 거는 2,500만 원대 가장 저가차의 모델 2거든요. 모델 2에 대한 얘기도 이제 조만간 다시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워낙 저가 모델이 큰 시장이기 때문에 중저가에서 승부를 봐야 되는데, 테슬라는 일단 비싸서 중저가 시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좀 회복되는 국면이 나올 것 같고, 아직까지 미국 못지않게 유럽이 굉장히 큰 시장인데, 유럽에서 CO2 배출 규제 때문에 25년도부터 27년도까지의 평균으로 계산을 하는데, 25년도에 내가 많이 안 팔았다 그럼 26년도에 27년도에 많이 팔아서 평균치를 올려야 된다고요. 25년, 27년 평균값으로 완화됐다고 해서 안 팔아야 되는 건 아닙니다. 전기차를. 전기차가 부진했던 25년도보다 훨씬 지금 데이터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선두권인 영국, 프랑스 외에 이제 영국, 프랑스만큼 많이 팔려고 하는 데가 이태리하고 스페인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독일은 보조금이 부활됐고요. 유럽의 완성차 업체들이 중국의 BYD에 뺏긴 것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중저가 라인업 2만 유로대 신차를 쏟아져 냅니다. 중저가에 공급하는 소재 업체들한테 수혜가 클 것으로 보고 있고요. 에코프로비엠 헝가리 공장에 이제 CATL 막 수주설 얘기도 나오는 걸 봤을 때,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유럽에서 싹 그냥 알맹이만 빼먹어가는 중국한테, 야 너네 와서 현장 공장 짓는 거 플러스 기술 이전하고 우리 유럽 사람들 인력 고용에 조건이 까다로워진 거예요. 중국은 다 자국에서 엄청 싸게 만들어서 저가에 그냥 유럽에서 거의 반덤핑 수준의 가격으로 팔아먹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유럽도 미국만큼은 아니지만 유럽 완성차 업체들이 박살나고 있거든요. 중국 업체들. 예전에야 중국 사람들이 그 BMW 엄청 많이 사주고 해서 그랬는데, 중국도 이제 워낙 자국산에 대한 선호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예전만큼 중국에서 유럽 차들이 이렇게 많이 안 팔립니다. BMW 마찬가지, 아우디 마찬가지. 그러니까 생각보다 유럽은 계속 중국한테 당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에서 야 그러면 너네 공장도 와서 만들고 기술자도 이전시키고 우리나라 유럽 인력 고용해서 조건이 엄청 까다로워졌어요. 그래서
예전처럼 중국 차를 유럽에서 싸게 못 팔 것 같아요. 단가가 올라갑니다. 당연히. 그래서 보조금도 부활해? 유럽에서 보조금도 부활해? 그 다음에 유럽에서 중국의 경쟁력이, 가격 경쟁력이 떨어져? 그럼 우리나라 업체가 상대적으로 반사수혜를 보고 해볼만 하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시장에서 아까 말씀드린 ESS의 설치 목표가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지금 전력에 대한 병목 현상이 너무 심해서 BESS라는 ESS를 이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으로 하는 요게 프로젝트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중서남부부터 남동부까지 전력의 예비율이 급격하게 일단 27년도까지 떨어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벌크업 수요가 상당히 클 것 같고, 그 부분을 삼성 SDI랑 LG 에너지 솔루션이 전기차 라인을 빠르게 생산 라인 전환하면서 가져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포스코 홀딩스가 그 리튬 가격 관련돼서 내년에 킬로그램당 한 15불 정도 수준까지 올라간다고 보면 지금 8불대인데 거의 2배 가까이 회복이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중국이 지금 리튬 채굴을 중단한 부분이 구조적으로 CATL 생산 중단 8월 달에 밝혔는데, 리튬 가격 관련돼서 지금 수요 회복되는 거 플러스 정부에서 지금 통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CATL 리튬 업체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리튬 업체에 대한 정부에서 가격 경쟁이 너무 과열되고 소위 말하는 산업의 생태계를 깨트린다. 그래서 중국 정부 내에서 자기네들 자국 업체들, 리튬 플러스 배터리 업체들, 그 다음에 자동차 판매 업체들에 대한 대대적인 어떤 공급 개혁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BYD한테는 가격 경쟁 제한하고 부채 비율 개선하라고 요구를 했고요. 5개년 개발 계획에서 전기차를 전력 사업 목록에서 뺐습니다. 그리고 27년까지 얘네도 친환경차 구매할 때 세금 혜택 주는데 그것도 폐지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BYD의 데이터가 좀 급격하게 좀 나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내 내수 업체들이 수출 중심으로 전환 시도하는데, 중국 업체들 거를 미국은 일단 원천 차단해주고 있고요. 유럽은 원천 차단까지는 아닌데 차단으로 가는 길목에 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렇게 자체적으로 자국에서 생산해서 이렇게 싸게 팔아넘기는 구조가 유지되지 않는다고 하면 그건 누군가가는 반사수혜를 볼 건데, 이미 유럽에 엄청나게 공장을 갖고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최대 수혜를 볼 거고, 그 다음에 삼성 SDI 수혜 볼 거고, SK온도 좀 수혜를 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 배터리 업체들에 대한 소부장 수출 제한 통제 결정한 거 역시도 결국은 중국 의존도 높은 전구체, 흑연 관련돼서 이미 밸류체인을 갖고 있는 포스코 퓨처엠이랑 전구체 단의 에코프로 머티가 당연히 최대 수혜를 볼 수밖에 없다. 중저가 소재 경쟁하는 부분도 엄청나게 먼 미래인 것 같지만 소위 말하는 LMR 관련돼서 포스코 퓨처엠이 굉장히 전략적으로 하고 있고, 에코프로비움이나 LNF도 LG화학도 모두 하고 있습니다. LFP 양극재 자체가 너무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LMR 관련돼서 LFP의 대체제이기 때문에 LMR은 이미 지금 LG에너지 솔루션이랑 GM 합작 공장에 주도적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거기에 아마 포스코 퓨처엠 LMR이 들어갈 것 같고, 중저가 소재 경쟁은 LFP를 대체하는 LMR이 빠르게 상용화될수록 오히려 더 빨라질 것 같아요. 본격화될 것 같아요. 테슬라가 이제 회복되는 국면, 유럽 전기차가 판매량이 올라가는 국면, 미국 내에서 ESS가 급격하게 늘어나는데 중국이 원천 차단되는 국면, 리튬 가격이 올라가는 국면, 결국은 구조적인 반등이 시작되는데 미국의 ESS의 포지셔닝이 큰 업체, 소재의 밸류체인을 내재화한 업체, 약간 포스코 퓨처엠처럼 중국 업체들이 거의 85%에서 90% 장악하는 시기에 유일하게 국내 업체로 10위권에 있는 업체들, 이런 회사들이 수혜를 볼 거고, 최근에 주가 단기간에 좀 많이 올랐거든요. 뭐 에코프로나 에코프로비엔 같은 경우는 2배 올랐는데, 그래서 또 다시 또 2배 올라간 거 최근 한 2, 3일 동안 거의 한 30% 이상 다 반납을 했거든요. 근데 중장기적으로는 대장인 LG 에너지 솔루션이랑 삼성 SDI의 ESS 매출과 이익 비중이 30%에서 40%까지 올라온다고 하면, 심지어 삼성 SDI는 ESS의 영업이익이 27년도에 2년 뒤면 전기차 비중을 초과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걸로 숫자로도 전혀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 온다. 저는 당장 내년부터 26년도부터도 LG엔솔 예를 들어 25조에서 30조 매출 중에 ESS 매출만 6조 이렇게 나는데 내년부터 6조, 10조 이런 그림으로 가거든요. 전기차 부진하는 부분을 ESS 쪽에서 충분히 벌크업을 해주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 어찌됐든
종목별로 차별화는 더 심해질 것 같습니다. 수급이라는 것도 사실 돌고 돌거든요. 근데 오늘자 기사 보니까 이제 반도체나 조선이나 원전 쪽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수급을 순환매 차원에서 그럼 어디를 들어갈 거냐서 코스닥 얘기가 좀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코스닥은 두 개거든요. 바이오하고 2차전지. 최근에 로봇 좀 많이 부각되고 있지만. 그러니까 만약 코스닥을 살린다고 하면 바이오하고 2차전지 두 개를 좀 상당히 좀 수급적으로 당겨야 되는 측면이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 주가가 많이 올라온 것 같지만 여전히 고점 대비로는 굉장히 많이 빠졌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60% 이상 빠졌기 때문에 저는 이제 ESS는 없는 모멘텀이 새로 붙은 거니까 이제 전기차 판매량만 정상 수준으로 올라온다고 하면 3분기에 실적 나오는 거 보면 에코프로비엠, 포스코퓨처엠 지금 2분기 연속 흑자 나타내고 있거든요. LNF 흑자 전환했고요. LG학도 흑자 전환했고 이런 거 보면 회복되는 국면에 있는 건 분명하다. 수급적으로만 기관 수급이든 외국인 수급이든 조금 연속성을 보이면서 좀 들어온다고 하면 2차전지도 상대적으로 너무 많이 소외됐기 때문에 살아나는 국면으로 나오지 않을까 좀 그렇게 조심스럽게 지켜보고 있습니다.